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작년에 뱅크런 금융위기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교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에서 벌써 대충 자기가 믿고 행동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죠. 자기 실현적 예언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 또는 기대를 하고 순전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행동을 그에 맞게 똑같이 해버려서 예상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자, 알 것 같기는 한데 조금 헷갈리죠. 예를 들어가면서 천천히 익숙해져 보자고요. 경제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은 집단적인 사고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주식이 있다고 칠게요. 특정 지표나 실적, 성장 가치 등 객관적인 차원에서 큰 특이점이 없는 주식이에요. 오를 이유도 없고 떨어질 이유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테마주에 엮였든 소문이 있든 이유가 어찌됐건 많은 투자자들이 이건 분명히 오를 거라고 믿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오를 거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 주식을 매수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다수라면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거 봐라, 주가 오르잖아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 그 회사 가치가 잘 유지가 되겠지만 그 믿음이 허물어진다면 이건 거품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오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식 가격이 오른 결과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해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분명히 두 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 믿었던 결과가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실현적 예언은 부동산 학계에서도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행정구역상 강남구, 서초구처럼 캔들구라는 구가 있다고 칩시다. 교통, 교육 여건, 생활 인프라 딱히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발전할 여지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악재도 없는 평범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그 옆에 붙은 행정구인 경제구, 기회구는 집값도 제법 높고 교육 환경 등 여러모로 한 단계 높은 지역이라고 칠게요. 경제구와 기회구는 기본적으로 캔들구하고는 다른 성격의 동네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제구, 기회구, 캔들구를 묶어서 경기 캔 지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제구, 기회구하고 어찌 캔들구랑 엮어가냐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캔들구가 저평가됐다, 투자 가치가 높다는 그 믿음과 예측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실 여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겠죠. 캔들구의 괜찮은 지역부터 투자가 들어오고 누군가가 또 이사를 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또 투자가 들어오고 인구가 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인구가 느니까 인프라가 더 보충되고 집값이 높아지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유입도 많아져서 점점 비싼 식당도 생기고 상점도 학원도 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캔들구는 이렇다 할 특징도 호재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경제구, 기회구하고 엮어서 생각해주고 저평가라고 하면서 투자하고 이사가면서 어느 순간 캔들구도 경제구, 기회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지역을 묶어서 한 단어로 줄여 부르거나 아니면 제2의 어디 이런 식으로 잘 부르는 것도 이런 자기 실현적 예언의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으면 그에 맞게 행동하고 그 행동이 그 믿음을 현실화되게 만드는 거죠.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이나 이런 데서도 흔히 나오는 건데요. 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으면 할 수 있다는 전제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원래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긍정적인 부분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많이 언급하는데 사실 자기 실현적 예언은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뱅크런 사태 한번 봅시다. 대공황 때 일어났던
뱅크런 이야기 들어보면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대출을 막 해준 부실한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니까 공포에 질린 예금주들이 내가 거래하는 은행도 파산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돈을 막 인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도 파산하고. 근데 원래 그 은행은 문제도 없었고 원래대로라면 파산할 은행이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은행도 분명히 파산할 거야 라고 믿으니까 그 생각에 맞게 너도 나도 예금을 인출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결국 그 은행이 파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 봐라 여기도 파산했잖아 이런 말을 하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현실화되는 거죠. 뱅크런 이야기할 때 자기 실현적 예언 언급을 많이 합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은 이쯤 하면 대충 감은 올 것 같고요. 작년 10월에 헬리콥터 벤으로 잘 알려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금융위기에 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영상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버냉키가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어서 버냉키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더글러스 다이아몬드라는 시카고대 교수하고 필립 디비그라는 워싱턴대 교수가 이때 같이 노벨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뱅크런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업적을 잘 평가받아서 수상을 했죠.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뱅크런 관련 전문가들이죠. 그때 저희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 트렌드가 변했다는 걸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의 트렌드는 세계의 빈곤을 줄이는 연구라든가 납세와 공공의 이익, 노동시장과 임금 등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 트렌드가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대 학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 안 그래도 인플레가 안 잡혀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현재 직면한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며칠 전에 이런 금융위기와 뱅크런 관련 연구로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교수가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 1면 첫 단에 크게 실렸었는데요. 제가 앞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의 사례로 뱅크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체계화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실현적 예언을 긍정적인 사례로도 많이 언급은 하지만 사실 인간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가 훨씬 큽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자기 실현적 예언의 대표적인 사례인 뱅크런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도 이해가 갈 텐데요.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은행의 부실 경영이 원인이었다고 하면서 최근 미국 은행 4곳이 연쇄 파산한 데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산한 은행들은 저금리 상황에 취해서 위험 관리에 실패했다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금리 시대를 너무 오래 보내다 보니까 고금리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난린데 은행은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말처럼요. 진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이 기준금리 0%대 환경 기준에서 영업을 하고 자산 운용하고 리스크 관리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5%나 올라버리는 그런 고금리 환경에 은행들이 대응을 잘 못하고 실제로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게 최근 은행들의 파산이라는 건데요. 여튼 그런 결과 이번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공포가 전염이 되면 다른 은행들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면서 공포가 공포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감독과 신뢰를 강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뱅크런 안 일어나게 하려면 관리 감독과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 말이죠. 은행 규모와 상관없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부실 은행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몇 개 은행이 파산하고 뱅크런이 일어난 뒤 금융당국의 관심사를 보면 막 대출해주고 리스크 관리 못해서 금융이 부실해지고 금융당국의 관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간다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SNS를 통해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서 불안감이 불필요하게 커진다는 그런 부분에만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크런에 대한 최고 전문가는 오히려 감시 감독과 예금자 보호 확대라는 본질적인 신뢰 확보만이 공포를 확대하지 않는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뻔한 말 같지만
얼마 전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은행들이 버틸 수 있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도 SVB 사태 때 그때 전액 예금 보장한다고만 했지 그 이후로 예금자 보호 강화에 대해서 말만 무성할 뿐 명확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은행이 예금에 대해 지출하는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가고 그 비용은 대출 금리에 전가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고금리 부담이 큰데 대출 금리 상승 압박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금융은 공포에 취약한데 공포가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국의 신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처럼 덮어두고 괜찮다고만 하면 물론 문제가 터지기 전에나 잘 통하겠지만 과연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다른 곳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좀 금융 충격이 있더라도 부실은행 선제적으로 잡아내고 청산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후에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근거 없는 공포가 확대 재생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